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지책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합쳐서 내수 중에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줄 것도 없는 데이 집 팔아서 죽기 전에 아내랑 여행이나 실컷 다녀야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깔고 앉아있는 집이 무슨 소용이야? 하루라도 젊을 때 즐기는 게 남는 거지라며. 이미 짐을 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 집을 팔고 자유를 찾아 떠난 선택이 70대 인생의 가장 찬란한 기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빈곤의 늪으로 빠지는 첫걸음이었을까요? 기정아, 너 진짜 미쳤구나. 그 집을 지금 왜 팔아? 1년 전 용인 아파트를 5억 원에 금매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놈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런 충고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너네는 맨날 그 답답한 아파트 평수만 따지면서 살다 죽어라. 나는 아내랑 전국팔도 유람하면서 폼나게 살 테니까. 애들도 다 컸는데 내가 내 집 앞 여행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호기롭게 아파트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던 날 저는 제가 인생의 최종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8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캠핑카를 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아내 미희 씨와 함께 남은 현금을 통장에 넣고 전국 지도를 펼칠 때만 해도 우리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1년 2달째가 되던 지난주 저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창의 장소였던 한우 전골집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습니다. 어이 김 회장 전국 유람 다니느라 얼굴 보기 힘들더니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거기 길바닥에서 자는 게 생각보다 힘든가 보네.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골보다 친구의 손목에 있는 번쩍이는 시계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무심코 던진 비수 같은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너 그때 팔고 나간 용인 아파트 있지? 그거 저번 달에 7억 5천만 원 찍었더라. 너 그거 딱 1년만 더 들고 있었으면 가만히 앉아서 2억 5천만 원 번 건데 아깝지 않냐? 지금 그 돈이면 벤츠를 몇 대를 사고도 남았을 텐데 말이야. 그 순간 입안 가득 고여있던 소주가 독약처럼 써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5억 원에 팔아치운 집이 7억 5천만 원이 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오늘 밤 제가 돌아갈 곳이 따뜻한 내 집 안방이 아니라 어느 이름 모를 공원 주차장의 차가운 캠핑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도 복지 혜택이나 연금 관리받으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저는 주소지도 불분명한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여행이 아니라 주소 없는 노숙이 되어 가고 있다군요. 자식들은 이제 명절마다 전화해서 그럽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엄마 몸도 안 좋다면서요. 하지만 사실 저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많던 현금은 여행비와 차량 유지비로 다 녹아버렸고 전세값은커녕 작은 빌라 보증금도 이젠 남지 않았으니까요. 부부 합산 연금 236만 원이면 난 부러울 것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에 외식비에 시시때때로 터지는 캠핑카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거기에 낯선 곳에서 갑자기 아내가 급성담석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며 병원비를 쏟아붓기 시작하자 저희의 노후.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과연 집을 팔고 자유를 얻은 행복한 여행가일까요? 아니면 인생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벼랑 끝에 선 노숙자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집 한 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산 관리를 잘못했을 때 어떤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피 맺힌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후의 집과 돈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길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이 이야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제조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청춘을 다 보냈죠.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출근길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퇴의 달콤함은 딱 석 달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용인에 있는 우리 집 24평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제 하루 일과가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갈 데가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아내 미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다가 저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집안일을 해왔는데 남편이라는 덩치 큰 식구가 하루 종일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차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 죽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요. 우리 딱 1년만 아니 남은 인생 딱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번개라도 친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겐 평생 7온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였죠. 여기에 제가 받는 국민연금 145만 원과 아내의 사학연금 9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235만 원이라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 23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혹은 얼마나 작은 돈인지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집돈 5억 원이 통장에 꽂히면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죠. 그래. 집 한 채가 무슨 대수냐? 우리 둘이 건강할 때 전국 일주라도 해보자.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며 답답한 도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할까봐 겁나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때는 그런 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죠. 하지만 문제는 집을 내놓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우리 부부의 계획을 듣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 지금 제 정신이세요. 이 집을 팔면 나중에 어디서 사시려고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놈은 상속이라도 못 받을까봐 안달이 난 눈치였고 딸아이는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병원비는 어떡하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아들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야, 내가 너희 다 키워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줬는데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결국 밥상머리에서 고성이 오고 자식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발점에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마. 너희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행복하게 살 거야. 보름 만에 칩이 팔렸습니다.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나니 통장에 약 4억 8천만 원 정도가 찍히더군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어깨에 들어간 힘은 태산보다도 컸습니다. 미희야, 짐 싸라. 우리 이제 진짜 자유다. 우리는 가장 먼저 8천만 원짜리 캠핑카 전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실내,
푹신한 아내 미희 씨의 기침이 조금 잦아든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때문이었죠. 귀농귀촌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빈집 수리비 보조라는 문구였습니다. 길바닥 생활 4달째에 접어드니 이제는 낭만보다 정착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로 돌아가기엔 이미 집값은 저 멀리 달아나 있었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정책이었죠. 여보, 우리 그냥 여기 고흥에 정착하면 어떨까? 집 하느라 남은 돈이랑 우리 연금 합치면 여기서 작은 집 하나 고쳐서 텃밭 가꾸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제안에 아내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캠핑카가 아니라 발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방이 생긴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고흥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해 군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처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시면 지원금도 나오고 무엇보다 저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빈집 수리비로 1,50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해드려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이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동안 길 위에서 떠돌이 놓인 취급만 받다가 누군가 우리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반겨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시골 내려가서 지원금 받고 조용히 살까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특히 은퇴하고 갈 곳 마땅치 않은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복지 혜택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오아시스가 진짜 물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는 직접 발을 담가 봐야 하는 법이죠. 우리는 당장 담당자가 소개해준 마을의 빈집을 보러 갔습니다. 지붕은 낡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고쳐서 살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은 돈 2억 원이면 여기서 평생 왕처럼 살 수 있다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당신만 있으면 난 어디든 좋아. 이제 정착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날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귀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소중한 노후 자금 중 일부를 집값으로 치르고 나머지는 보험회와 환급금과 연금을 모아 수리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부부 합산 연금 235만 원이면 시골 물가에 차고 넘칠 거라 믿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던 건 화려한 청사진이었을 뿐 이면의 그림자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시골의 낡은 집을 고친다는 게 단순히 도배장판 새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먼 돈이 들어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공짜 돈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으려면 제가 먼저 내 돈 3천만 원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눈앞에 닥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돌아갈 집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아내는 벌써 마당에 심을 상추와 고추 모종을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걱정 마라. 아빠가 공기 좋은 고흥에 멋진 집 하나 마련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죠. 우리는 이삿날에 맞춰 마을 회관에 떡을 돌리고 돼지고기를 삶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서울 양반들이 오셨네? 잘 오셨어? 이장님의 환대에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골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도시에서 온 노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 계산기로 두드려지고 있는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정착하고 나서야 아내가 조용히 내뱉으니 한마디가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는 경고등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이라는 이름에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길이를 떠돌던 우리 부부에게 찾아오니 마지막 기회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을까요? 드디어 한 달여간의 보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낡은 천장을 뜯어내고 튼튼한 석가래를 살려 지은 우리 집은 비록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첫날 밤 안에 미희 씨와 나란히 누워 뜨끈뜨끈한 온돌 바닥에 등을 찢지는데 아이고 살 것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 캠핑카에서 웅크리고 자던 지난해 달째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기침 소리도 신기하게 찾아들었고 제 허리 통증도 따뜻한 아랫목 덕분인지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다. 그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그동안의 고생이 눈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다 된 줄 알았어요. 모든 시련은 끝났고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노후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통장에는 집 팔고 남은 돈 중 공사비와 생활비를 빼고도 여전히 2억 원 가까운 현금이 남아 있었고 매달 1일처럼 정확하게 들어오는 부부 합산 연금 235만 원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7시 반쯤 일어나 마당에 심은 고추며 상추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가서 이웃들과 막걸리 한잔 나누는 살, 서울 양반 집 참 잘 고쳤네?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 다들 꿈 이장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귀촌 지원금 1,500만 원도 무사히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나라에서 우리 노후를 축복해주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은퇴하고 시골 가서 텃밭 가꾸며 사는 게 꿈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에 소음도 없고 집값 오르내리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저 자연과 함께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아파트 값이 2억 5천만 원 올랐다더라 하고 염장을 질러도 그래 너희는 돈 보고 살아라. 나는 사람답게 산다며 콧방귀를 꼈었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되어야 했죠.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 실손보험도 꼼꼼히 챙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에도 참여하며 복지 혜택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고흥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낚시를 즐기고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시골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이 집을 판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형님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서 사온 귀한 물건들을 나눠주면 그분들은 밭에서 갖단 채소들을 문 앞에 두고 가곤 하셨죠.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따뜻한 시골 마을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무심코 던지니 한마디가 제 귀에는 그저 노인네 심술 굳은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를 거라고 우리는 이미 이곳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자만했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마을 앞바다를 산책하며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뭐 할까? 저기 건너편 섬에 한번 가볼까?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 우리는 지독하게 달콤한 가짜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지원금의 실체 그리고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치울 때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소리쳤던 제 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응집 철거와 명도 소송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는 착수금으로만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부부 합산 연금 235만 원은 아들에게 빌린 병원비 이자와 제약가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연금 액수가 아니라 내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에서 나온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상속해줄 집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명절날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집을 팔고 전국을 유랑하는 동안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아내가 좀 편해질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발목을 잡은 건 아픈 몸으로도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해요. 여보라고 말하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내린 그 화려한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를요. 우리는 결국 쫓겨나듯 광주의 병원을 퇴원해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도 없고 용인집도 없고 고흥의 텃밭도 사라졌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오직 매달 25일이면 입금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뿐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우리는 연고도 없는 도시에 어느 낡은 빌라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었던 김기정 부장이 1년 반에 보증금 50만 원짜리 달방 신세가 된 겁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오시라는 말만 할 뿐 아무도 우리 집으로 오시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효도라는 걸 저는 차가운 새방문을 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없으면 예의가 사라지고 짜증만 남는다는 잔인한 진실. 그 진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회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유령 노인이 될까요? 우리의 처절한 추락은 이제 겨우 멈추는 듯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국 유랑의 낭만보다 100배는 더 가혹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전북 군산의 어느 낡은 달방. 우리 부부의 화려했던 전국 유람은 결국 이 좁고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멈췄습니다. 한때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었고 8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끌며 팔도를 유랑하던 김기정 부장의 마지막 정착지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방 한 칸에 짐을 풀고 나니 아내 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 바퀴 위에서 앉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팠습니다. 길바닥 생활 1년 6달째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바닥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생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회적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더군요. 집을 팔고 거주지가 불분명해지자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밀리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니 지자체에서 주는 노인지원금 하나 신청하는 것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 없어도 연금만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소지가 없다는 건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가도 은행일을 봐도 심지어 대출 상담을 받으려 해도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불황자 취급하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고흥 사기 사건의 결말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변호사를 사고 아들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미 그 일당들은 돈을 다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죠. 결국 우리는 수리비로 날린 4천만 원과 집값으로 치른 돈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법정을 나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용인 아파트는 그 사이 8억 원 가까이 취소샀고 우리가 가진 돈은 이제 다 까먹고 남은 현금 2,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강남은커녕 경기도 외곽에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없는 돈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겨우 퇴원은 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재활치료비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 235만 원 중에서 월세 35만 원 내고 아내 약 80만 원 내고 아들에게 빌린 병원비 이자로 30만 원씩 보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생활비는 고작 9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러분, 90만 원으로 두 노인이 한 달을 산다는 건 단순히 소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숨만 쉬고 사는 것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3,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도 손이 떨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고기만 찾게 되는 비참함. 그게 바로 5억 집을 팔고 낭만을 쫓았던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청의 도움을 받아 겨우 복지주택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보증금 없는 달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여기가 편하다며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밤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예전 용인 집 사진을 보며 남 몰래 눈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이니 낡은 방이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슬픈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비록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노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꿈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국 일주를 하며 찍었던 수천 장의 사진들은 이제 빛바랜 상처가 되었고 제게 남은 건 낡은 수첩에 적힌 꼼꼼한 가계부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 미희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는 풍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내 집 열쇠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내 주머니 속 현금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의 길고 길었던 방황은 이제 이 작은 방에서 현실적인 정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좁은 월세방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넘어오느니 낡은 방이 역설적이게도 8천만 원짜리 캠핑카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곳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지막 복음 자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저 운이 없었던 노인의 실패담으로만 들리시나요?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우리 애들은 달라고 자신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71세 김기정이 인생을 통째로 걸고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조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퇴한 시니어에게 국가이고 자존심이며 방패였습니다. 집을 파는 순간 당신은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와 안전망에서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신용도 없고 대출도 안 되며 심지어 보험금 청구조차 의심받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집 팔아서 여행 가겠다는 분 계시면 제 가슴을 치며 말리고 싶습니다. 여행은 매달 나오는 연금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원금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알고 계십니까? 매달 통장에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정작 제주도 한번 가보겠다는 말을 3년째 꺼내지 못하는 분. 손주가 놀러오면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것도 눈치를 보고, 오랜 친구가 온천 여행 같이 가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분. 겉으로 보면 분명 여유 있는 노년이어야 하는데 막상 삶의 온도는 30년 전 월급쟁이 시절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성태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고 은퇴한 지는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현역 시절엔 중견 건설회사에서 관리부장까지 지냈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부어온 개인연금을 합치니 꽤 쏠쏠한 노후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85만 원, 거기에 개인연금으로 120만 원. 합치면 딱 305만 원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구조였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성태 씨는 노후 걱정 없겠네요. 연금만 3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잘 준비된 사람이야. 이제 평생 고생한 대가를 누릴 때가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하루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계부 앱을 켭니다. 오늘은 얼마를 썼나? 이번 달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슈퍼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었다 놓기를 3번 반복합니다. 그냥 집에서 귤이나 먹자. 아내가 미용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당장 뭔가 긴급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동창 모임에서 여행 계획이 나오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릎이 아파집니다. 305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사람의 삶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간극에 관한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왜 쓰지 못하는가? 연금은 나오는데 왜 삶은 쪼그라드는가?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시간을 거쳐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은 이 뼈아픈 11년의 기록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퇴직하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3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조촐한 퇴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왔고 30년 근속 기념패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패를 받아들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는 내 시간, 내 인생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원금을 합치니 통장에 총 2억 7천만 원이 찍혔고 거기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5만 원.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꽤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주 여행을 다녀오고 남해 물미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나갔고 손주들이 오면 마음껏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구나. 내가 잘 살아온 보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7개월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이번 달 통장 정리해봤는데 연금이 305만 원 들어왔는데 현재 잔액이 왜 이것밖에 없지?
처음엔 그냥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써서 그렇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오는데 손에 잡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여행 횟수를 줄였고, 다음엔 외식을 줄였으며, 그 다음엔 동호회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305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까지 저는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두 번째 해부터 저를 가장 먼저 압박한 것은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고정비였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은퇴 전까지는 그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오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이라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퇴직하고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등어리가 서늘했습니다. 관리비만 기본 28만 원, 여름에 에어컨 좀 켜면 35만 원, 겨울에 보일러 좀 돌리면 4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통신비가 2대, 합쳐 12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별도로 8만 원.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단번에 뛰어올랐습니다. 재산점수, 소득점수를 합산해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무려 29만 원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12만 원, 공과금 8만 원, 건강보험료 29만 원. 이것만으로 이미 79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아파트 화재보험, 부부 실손보험료 합쳐 21만 원을 더하면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30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5만 원. 이게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205만 원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체면 비용이 거기서 또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 관리부장 출신이라는 이름표는 은퇴 후에도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모인다는 연락이 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후배들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다는 자존심이 매번 제가 계산서를 집어들게 만들었죠. 한 번 모임에 나가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그냥 나갔습니다. 한 달에 모임이 두세 번만 있어도 벌써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친척 경조사에는 성의 없어 보이기 싫어서 항상 평균보다 조금 더 두꺼운 봉투를 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체면에 용돈은 줘야 했고 손주들 손에는 과자며 장난감이 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하면 체면 유지비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됐습니다. 205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55만 원. 이 155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먹고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1인당 약 77만 원. 하루로 환산하면 약 2만 5천 원. 이 돈으로 두 끼 밥을 해먹고 가끔 나들이도 가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무엇 하나 손에 사고 싶은 것도 있어야 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연금은 나오는데 뭔가 늘 빠듯한 이 기분. 분명히 남들보다 형편이 괜찮은데 왜 남들처럼 여행 한번 시원하게 못 가나 하는 이 답답함. 저는 그 이유를 돈의 절대적인 부족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아끼자. 더 줄이자. 안 쓰면 돈이 늘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자비하게 지출을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식비였습니다. 시장 대신 마트 반값 코너를 뒤지기 시작했고 저녁 7시 이후 마감 세일 타임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고기는 삼겹살도 아깝다며 두부나 계란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내가 옷이 낡았다며 하나 사고 싶다고 해도 이번 겨울만 더 입자며 미뤘습니다. 봉착 모임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고 가끔 지인이 근교 나들이를 제안하면 머릿속에서 먼저 교통비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알뜰한 노후 생활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절약은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사는 것이 노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마트 주차장 구석에서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습니다. 평생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고추 한 봉지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 이 현실이. 그 서러움의 정체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고요? 돈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통장에 2억 원이 넘게 남아있는데 연금이 305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저는 매달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내가 30년을 헌신하며 준비한 노후의 실체였던 겁니까?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에 분명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쓰면 왠지 내 미래가 무너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나중에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 노후에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빠져있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이 만들어진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세 번째 해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35주년인데 제주도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들지? 였습니다. 비행기 왕복 2명에 20만 원 내외, 호텔 3박이면 30만 원, 밥값 값이며 관광지 입장료며 이것저것 합치면 좋게 100만 원은 나올 텐데. 그 100만 원이 나가면 이번 달 생활이 팍팍해지겠다. 다음 달 연금 들어올 때까지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1초도 안 돼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제주도는 걸어 다닐 일이 많잖아. 좀 이따가 가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아내와 여행 한번 시원하게 못 가나? 305만 원씩 받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날 밤 노트를 꺼내 들고 지난 3년간의 지출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처음으로
제 노후의 민낯을 직면했습니다. 305만 원이 들어와서 어디로 다 사라지는지 그 경로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충격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저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체면을 지키는 데 쓰였고, 불안을 잠재우는 데 쓰였으며,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정작 박성태라는 인간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분명 제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 돈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5번째 해가 되던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 통장을 향한 큰 손이 뻗어왔습니다. 큰아이 부부가 집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5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아버지 통장에 열자금 있으시잖아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2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식이 집 마련하는데 도와줘야지 하는 부모 마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5천만 원이 사라지면 내 노후 자금이 흔들린다는 공포심이 맞붙었습니다.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빌려준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돌아올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여행은 한동안 못 가겠네. 아내의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파고들던지. 여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준 것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아이 가족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절에 와서 용돈은 달라고 하면서도 빌린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이번에 손주 학원을 좀 바꾸려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영어를 시켜놔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305만 원짜리 연금을 받으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 아버지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는 자식들의 그 무심한 확신이 저를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리도 목구멍에서 안 나오던지요. 결국 저는 그달부터 손주 학원비 50만 원을 매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05만 원에서 고정비 100만 원, 체면 유지비 30만 원, 자식 지원금 50만 원, 이미 18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125만 원으로 2사람이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연금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연금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 속에 갇힌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퇴직 후 7번째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낯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하는 존재감의 소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워 취미 활동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도 못 가는 하루. 아내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면서 쌓인 답답함을 어디에도 풀지 못했고, 저는 저대로 매일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달래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의 노인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삶의 결과인가? 305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그 질문들이 거울 앞에서 저를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노후를 설계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모을 것인가? 매달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그것만 계산했지 그 돈을 어떻게 내 행복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설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돈을 버는 법과 모으는 법은 30년에 걸쳐 배웠지만 돈을 나를 위해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쓰는 것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 향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연한 노후 공포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감당을 못한다는 공포. 아프면 어떡하나,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어김없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려움이 실제 위기가 왔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8번째 해, 저는 갑작스럽게 담석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입원 기간이 열흘이 넘어갔고 식사 조절이며 회복 기간이며 생각보다 돈이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돈을 써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프면 어떡하나의 상황이 왔는데 그게 오히려 제 손에 묶인 지갑을 여는 허락증이 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에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아파야,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야만 나는 내 돈을 내 의지로 쓸 수 있었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주인인 척하면서 실은 돈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나는 잘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잘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잘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해온 것은 아닌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봄에 제주도 가자. 이번엔 진짜로.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좋아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제 노후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 한 일은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지만 파악했지 그 지출들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매달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진짜 제 행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29만 원.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지출이지만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 자산 구조를 조정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체면 유지비로 매달 30만 원 이상 쓰는 것. 모임에 나가서 무조건 제가 계산하는 패턴. 이것이 제 진짜 행복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예전 박 부장이라는 자아를 붙잡으려는 집착인지 따져보았습니다. 답은 명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손주 학원비 명목으로 보내는 50만 원. 이것이 정말 필요한 돈인지 아니면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저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의무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손주 학원비를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렵겠다. 아버지도 아버지 노후를 제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더군요. 아버지 연금이 300만 원이 넘으시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고정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얼마를 써왔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한 것은 모임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동창들과 만날 때 무조건 제가 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각자 내자고 먼저 제안했을 때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오히려 편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저만 혼자 부담을 지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해를 푸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산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녀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달 29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들 내외 지원 50만 원을 중단하고 체면 유지 명목의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니 한 달에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120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05만 원에서 13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에게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 달, 저는 아내에게 예쁜 외투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5만 원짜리 겨울 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받아들고 하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보,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5만 원짜리 옷 한 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수년간 놓치고 있었던 진짜 향유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처음 가자고 했던 그 제주도에. 비행기를 탈 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제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왜 이 행복을 이렇게 오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저는 가계부를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얼마 썼나 확인하고 싶은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자. 여기 있는 것만 느끼자.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는 성산 일출봉을 올랐고 용눈이 오름에서 석양을 보았으며 해녀 할머니에게 전복죽을 사 먹었고 돌담길 카페에서 한라봉 라떼를 마셨습니다. 총 지출은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달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달이 제 은퇴 이후 1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달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아침의 루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눈 뜨면 바로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눈 뜨면 오늘 뭘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할까? 아니면 도서관에 갈까? 아내랑 미용실 다녀온 후 점심 먹으러 갈까? 그 작은 계획 하나하나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트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반값 코너를 뒤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가격이면 당연히 잡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고기가 있으면 그냥 샀습니다. 아내가 화장품이 떨어졌다고 하면 같이 나가서 샀습니다. 그 결정 앞에서 더 이상 2번, 3번 망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동창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내는 것으로 바꿨으니 부담이 줄었고, 부담이 줄었으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머릿속에 계산기만 돌아갔는데 이제는 진짜 오래된 친구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돈 문제로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지내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산책 어디 갈까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게 재미있겠다, 저기 한번 가보자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연금이 얼마냐보다 그 돈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300만 원이 들어와도 고정비와 불필요한 지출들이 구멍을 막지 못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금 당장 정직한 대화로 정리하십시오. 아들, 딸이 부모의 연금을 자기들 비상금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자기 노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자녀는 스스로 설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과 나의 행복을 위한 지출을 구별하십시오. 예전 직함이 만들어낸 사회적 기대를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은
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 완장을 계속 차고 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굴레입니다. 그 굴레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은퇴입니다. 네 번째, 돈은 모으는 것과 쓰는 것, 둘 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은 교육받았지만 잘 쓰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잘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빼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100세까지 산다면 어떡하나, 큰 병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오늘 아내와 먹는 밥 한 끼, 오늘 친구와 나누는 웃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 8년 동안 아내와 함께 가지 못했던 여행, 함께 먹지 못했던 맛있는 밥, 함께 보내지 못했던 따뜻한 오후들, 그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릅니다. 제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제주도 여행을 3년째 미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아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아깝다며 미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연금이 나오는 달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친구가, 가족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는 내년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년의 내 무릎이 지금의 내 무릎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의 아내가 지금의 아내만큼 활기차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은퇴 후 11번째 해인 올해, 저는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4만 원이 아까워서 못 다니겠다던 때가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붓을 들고 색을 적는 그 2시간이 제 한 주에서 가장 생기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아내와 함께 강원도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높은 봉우리는 못 올랐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케이블카를 타고 공금성까지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귀에 맴돕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일찍 이렇게 살 걸 그랬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앞서는 강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노후의 가난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쓸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옵니다. 그 마음에 감옥을 만드는 자물쇠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먹고 싶은 것 하나를 먹는 것부터.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을 딱 한 강좌 등록하는 것부터. 305만 원이라는 돈은 두 사람이 품위 있고 활기차게 살기에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숫자를 지키는 것이 노후가 아닙니다. 숫자를
살아있는 하루로 바꾸는 것이 노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숫자의 감옥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